상견례에서 고졸 엄마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영어로 조롱하는 예비 시댁 식구들. 하지만 모든 걸 알아들은 엄마의 입에서 세계 국어가 터져나오는 순간 상황은 역전된다. 이제부터 상상도 못할 잔인하고 우아한 심판이 시작된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수연은 전혀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눈앞에 펼쳐진 한정식 레스토랑의 내부는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정교하게 조각된 예술 작품이자 보이지 않는 계급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무대였다. 옅은 먹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공기, 발소리를 집어삼키는 두툼한 비단 카펫, 그리고 벽마다 걸린 유명 서예가의 작품들은 이곳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다. 수연은 어색하게 자신의 옷차림을 매만졌다. 백화점에서 가장 큰 마음을 먹고 산 단정하지만 값비싼 브랜드의 원피스는 이곳의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치 길거리의 조약돌처럼 초라하게 느껴졌다. 옆에 선 엄마 김미숙의 모습은 더욱 그랬다. 엄마는 시장에서 직접 골라 만든 듯한 품이 넉넉한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쪽진 머리에 꽂은 소박한 나무 비녀가 전부였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처음 와보는 낯선 장소를 흥미롭게 둘러보는 듯한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그 평온함이 수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난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 이미 방 안을 차지하고 있던 두 여인의 시선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와 수연과 엄마에게 박혔다.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기품과 위압감을 풍기는 중년 여성, 민준의 어머니인 박정숙이었다. 그녀는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손가락마다 섬세하게 세공된 반지가 그녀의 우아한 손짓을 따라 빛을 발했다. 전직 중학교 영어 교사라는 직업이 무색하게 그녀는 마치 대기업의 회장 부인처럼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젊은 버전의 박정숙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꼭 닮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민준의 누나이자 유명 영어 학원 원장인 박지혜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움직이는 광고판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노골적인 스캐너처럼 수연과 미숙의 옷차림, 가방, 구두를 훑어내리며 순식간에 가격을 매기는 듯했다. 어머 오셨어요? 길이 많이 막혔나 봐요. 박정숙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고작 5분 늦었을 뿐인데 마치 1시간은 지체한 사람을 대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수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옆에 있던 민준이 황급히 다가와 분위기를 풀었다. 엄마, 누나. 이쪽은 내 여자친구 수연이, 그리고 수연이 어머님이셔. 인사드려. 민준은 듬직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런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의 선량함이 오히려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만들어내는 이 차가운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연입니다. 김미숙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연의 긴장된 목소리에 이어 엄마의 차분한 인사가 뒤따랐다. 박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가볍게 고개만 까딱였다. 그녀의 시선은 미숙의 소박한 한복과 꾸밈 없는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창밖으로 향했다. 박지혜는 한술 더 떴다. 그녀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했다. 네, 앉으세요. 공기 중에 팽팽한 줄이 당겨지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상견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것은 일방적인 면접 혹은 심사에 가까웠다. 음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화려한 요리들이었지만 수연에게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박정숙은 교양 있는 태도로 음식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며 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그 대화의 칼끝은 교묘하게 미숙을 향해 있었다. 수연 씨는 참 복스럽게 생겼네요. 어머님을 닮았나 봐요.
어머님은 젊으셨을 때 한 인물 하셨겠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도 고우시고요.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관리라는 단어에는 미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마치 값비싼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은 피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듯한 느낌. 미숙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별다른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순리대로 살 뿐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일주일에 2번은 꼭 피부과에 들러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지혜도 그렇고 여자란 자고로 평생을 가꿔야 하는 존재니까요. 그렇죠? 박정숙은 동의를 구하듯 미숙을 쳐다봤지만 미숙은 대답 대신 조용히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침묵이 박정숙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까? 그녀의 질문은 더욱 집요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어머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말투에 억양이 거의 없으셔서요. 서울 토박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학교도 다 서울에서 나오셨겠네요?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수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질문을 위해 지금까지 길고 지루한 밑밥을 깔아온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수연은 엄마를 대신해 자신이 나서서 어떻게든 화제를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수연보다 한 발 빨랐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습니다. 순간 난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희미한 배경음악마저 멎어버린 듯한 착각이 들었다. 박정숙과 박지혜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마침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의 표정,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오만함과 경멸이 뒤섞인 냉소였다. 박정숙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꿀바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의 가면만이 남아있었다. 박지혜는 아예 대놓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순간 수연은 자신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저들의 오만함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어 올랐다. 엄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자신의 학력이 저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태연하게 앞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저들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박정숙은 옆에 앉은 딸 박지혜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는 마치 눈앞에 미숙과 수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두 사람만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들이 선택한 언어는 영어였다. 엄마가 그리고 어쩌면 수연까지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내뱉는 잔인하고 모욕적인 언어. 그 순간 금빛 조각이 새겨진 화려한 방은 엄마와 수연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는 바로 저들이었다. 박정숙의 입에서 첫 영어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또박또박 그리고 과장된 억양을 사용했다. 마치 자신의 영어 실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눈앞의 무지한 존재에게는 결코 넘볼 수 없는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듯했다.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되네, 그렇지 않니? 박지혜가 즉시 경멸적인 웃음과 함께 대꾸했다. 물론이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고졸이라니. 세상에, 요즘 세상에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김미숙이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듯 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미숙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경멸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수연은 영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하이스쿨 글에 저월라는 단어와 그들의 표정, 비웃음 섞인 억양만으로도 대화의 내용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치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들의 얼굴에 찻잔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민준아,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사과드려. 수연은 옆에 앉은 민준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하지만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수연과 미숙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누나의 완고하고 권위적인 태도 앞에서 그는 언제나 무력했다. 그 무력함이 오늘처럼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수연의 절망적인 시선이 엄마에게로 향했다. 엄마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영어로 오가는 저 대화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녀의 표정은 수수께끼 같았다. 분노도 슬픔도 당혹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잔잔했다. 저 고요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모욕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지한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에 이른 것일까?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박정숙의 독설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는 전직 영어 교사답게 자신의 어휘력을 총동원하여 미숙의 무지를 조롱했다. 아이들 교육을 생각해봐. 저렇게 배움이 짧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들의 지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겠어? 아마 아이들의 발목이나 잡겠지. 박지혜는 한술 더 떠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야. 격의 문제지. 우리 사교계 친구들한테 저분을 어떻게 소개해? 다들 우리를 비웃을 거라고. 이 결혼은 우리 집안의 명성에 오점이 될 거야. 그들의 대화 속에서 미숙은 그녀시 혹은 저 여자댓 우먼로 지칭되었다. 이름조차 불릴 가치가 없는 투명 인간 취급이었다. 그들은 미숙의 옷차림, 말없는 태도,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소박한 모습까지 하나하나 해부하며 비웃음의 재료로 삼았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지성과 교양을 독점한 듯한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 앞에서 대체 무슨 짓들이세요? 수연의 외침에 박정숙과 박지혜는 잠시 놀란 듯 대화를 멈췄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 대신 내가 감히? 라는 식의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박정숙은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차갑게 말했다. 수연 씨 앉으세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영어를 못 알아들은 수연이 괜한 오해로 소란을 피운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 뻔뻔함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엄마 김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괜찮다 수연아. 앉으렴. 엄마는 수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정숙과 박지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방금 전의 온화한 미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서늘하고 예리한 미소였다. 미숙은 잠시 숨을 골랐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정숙과 박지혜는 예상치 못한 미숙의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미숙이 무지하고 순종적인 시골 여자처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모욕을 감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미숙의 눈빛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그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제 가면을 벗고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다. 미숙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찻잔이 받침에 닿는 달그락 소리가 앞으로 펼쳐질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방 안을 울렸다. 김미숙은 먼저 박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어머니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날카로운 외교적 수사를 주고받으며 단련된 상대의 의중을 꿰뚫고 허점을 파고드는 협상가의 눈빛이었다. 사부인께서 아이들의 지적 발달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듯합니다. 미숙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완벽하고 유려한 표준어였다. 조금의 사투리도 섞이지 않은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발음과 억양이었다. 박정숙과 박지혜는 순간 당황했다. 그들이 예상했던 어눌하고 투박한 말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숙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서리빨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저의 최종 학력이 사부인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시겠지요. 그래서 제 앞에서 제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딸의 교육 수준이 아이들에게 해가 될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가문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 영어로 대화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정숙과 박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을 미숙이 정확하게, 그것도 한국어로 요약해내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저 여자가 영어를 알아들었단 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연히 몇 단어 주워듣고 넘겨짚는 것일 거야. 박정숙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마른 입술을 열었다. 어머님,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 저희는 그저 민준이의 장래에 대해 교육적인 견해를 나눴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숙은 그 가증스러운 변명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번엔 박지혜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아가씨. 미숙의 입에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교양 수업에서 배운 어설픈 수준이 아니었다. 원어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발음, 정교하고 우아한 문법이었다. 교육이 계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부유함이 고귀함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당신의 경멸은 당신 자신의 정신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박지혜는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 프랑스어. 그녀는 자신의 학원에서 고급 회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유창한 프랑스어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미숙이 내뱉은 문장은 단순한 언어 구사를 넘어 날카로운 철학적 경고를 담고 있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속물근성을 정면으로 꾸짖는 소리에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이제 미숙의 마지막 시선이 박정숙에게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번에는 언어를 바꾸었다. 간결하고 힘있는 톤의 중국어였다. 수많은 외교 무대에서 중국 대표단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며 갈고 닦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조와 발음이었다. 자식이 용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를 낳는 법입니다. 당신의 잣대로 제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처사입니다. 당신께서 저에 대해 무엇을 아십니까? 3가지 언어. 한국어, 프랑스어, 중국어. 각기 다른 언어로 전달된 메시지는 정확히 하나의 관역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들의 편협하고 오만한 선민의식이었다.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연은 입을 벌린 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엄마가 맞는지 믿을 수 없었다. 늘 조용하고 온화하기만 했던 엄마.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으며 소박하게 살아오던 엄마에게 저런 모습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놀라움과 충격을 넘어선 거대한 자부심과 경외감이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가 저지른 무례함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한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조롱하던 자들은 이제 심판받는 자가 되었다. 박정숙과 박지혜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극심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성과 교양이라는 성벽이 고졸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3가지 언어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박정숙은 전직 영어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미숙의 완벽한 언어 구사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박지혜는 자신의 속물근성이 프랑스어라는 우아한 채찍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미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 수연아, 가자.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경악과 충격으로 굳어버린 두 여자를 뒤로하고 난실의 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미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그 말은 어떤 외국어도 아닌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한국어였다. 오늘 음식 잘 먹었습니다. 계산은 저희가 하고 가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언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할 듯합니다. 세상에는 영어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말은 그들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지적 허영심에 가득 찬 그들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였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 내내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걷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다. 방금 전 난실에서 벌어진 일은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엄마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유창한 외국어,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서늘한 한마디까지. 모든 장면이 느린 화면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차장에 세워진 엄마의 낡은 국산차에 올라탔을 때 수연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차 안에는 엄마가 늘 피우는 라벤더 방향제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익숙한 그 냄새를 맡고 나서야 조금씩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엄마. 수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프랑스어랑 중국어 할 줄 알았어? 그리고 영어도 다 알아들은 거야? 미숙은 말없이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불빛이 멀어져 갔다. 그것은 마치 잠시 머물렀던 거짓된 세계에서 빠져나와 진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차가 큰 길로 접어들고 나서야 미숙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의 온화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미안하다, 수연아.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 나 지금 너무너무 놀라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수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엄마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을 마주한 자의 경이로움에 가까웠다. 미숙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 감춰왔던 이야기에 대한 회한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그래. 내 외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미숙의 이야기는 수연이 어렴풋이 알고 있던 가난했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집안, 병든 아버지와 억척스럽게 집안을 일으키려 했던 어머니. 그리고 그 속에서 책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았던 어린 소녀 김미숙. 나는 공부가 좋았단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 낡은 책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 특히 외국어에 재능이 있었지. 돈이 없어서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지만 헌책방에서 구한 낡은 회화책을 통째로 외우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발음을 익혔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배움에 대한 사무치는 갈증과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대학에 가고 싶었어.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곤 했지. 하지만 집안 형편이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고 나는 결국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어. 수연은 가슴이 아파왔다. 엄마가 단지 가난해서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이토록 절절한 꿈이 담겨 있었을 줄은 몰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살았지. 동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내 나이가 벌써 30이 훌쩍 넘었더구나. 그때 생각했어. 더 늦기 전에 내 꿈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고. 미숙은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몇 년간 모은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가 외무고시를 준비했다. 주변에서는 모두 미친 짓이라고 했다. 고졸 출신의 30대 여자가 외무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덜컥 합격해버렸지 뭐니. 미숙은 마치 동네 슈퍼에서 두부를 사온 이야기처럼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 한마디에 담긴 수만 시간의 처절한 노력과 눈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널 임신한 걸 알았어. 내 아빠는 연수원에서 만난 동기였는데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단다. 고아의 고졸 출신인 나와는 집안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너를 혼자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어.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수연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져 물을 때가 아니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외교부에 들어가서도 내 학력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지. 남들이 기피하는 험지, 분쟁 지역을 도맡아 다녔어. 그러면서 여러 나라 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거고. 프랑스어는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중국어는 동북아 협상 테이블에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익힌 언어들이란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엄마의 소박한 옷차림, 검소한 생활, 그리고 세상사에 초월한 듯한 태도까지. 그것은 무지나 무관심이 아니었다. 온갖 풍파를 겪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질을 꿰뚫게 된 자의 여유였던 것이다. 지금은 외교부 본부에서 일하고 있어. 직책은 국제경제분쟁 조정 담당 협상가 정도 되겠구나. 외교부 협상가. 수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고 낡은 집에서 손수 반찬을 만들던 엄마의 모습과 여러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국제분쟁을 조정하는 협상가의 모습이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수연의 물음에 미숙은 차를 도로 한쪽에 세웠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다. 엄마의 직업이나 배경 때문에 불필요한 주목을 받거나 혹은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 너는 그냥 너 자신으로, 너의 노력과 실력으로 세상에 서길 바랐다. 그리고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딸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더구나. 엄마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어렸다. 그 순간 수연은 와락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의 작고 여윈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와 서름을 혼자서 감내해왔을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경심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바로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민준이었다. 그는 아마도 사과를 하기 위해 혹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을 터였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을 꺼버렸다. 지금은 그 어떤 사과도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았다. 오롯이 엄마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새로운 진실의 무게를 조용히 감당하고 있었다. 민주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 난생 처음 겪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사랑하는 여자는 상처받은 얼굴로 떠나버렸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누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굳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침묵 속에서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 어머니 박정숙은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누나 박지혜는 계속해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말도 안 돼. 고졸이라며 근데 어떻게 프랑스어랑 중국어를. 그녀의 중얼거림에 박정숙이 쏘아붙였다. 그만해. 듣기 싫다.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완고함과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평생을 지적 우월감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오늘 겪은 일은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어머니와 누나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엄마, 누나. 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건 명백히 우리 잘못이에요. 당장 수연이 어머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야 해요. 민준의 격앙된 목소리에 박정숙이 고개를 획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미숙에게 돌리려는 듯한 적반하장의 태도마저 엿보였다. 사과? 우리가 왜? 먼저 우리를 속인 건 그쪽이야. 고졸이라고 하더니 뒤로는 외국어를 배우면서 우리를 기만했어. 이건 의도적인 능멸이야. 엄마, 그게 어떻게 속인 거예요? 어머님께서 학력에 대해 물으셨고 사실대로 대답하셨을 뿐이잖아요. 자신의 재능을 전부 공개해야 할 의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밝혔어야지. 그랬다면 우리도 예를 갖췄을 것 아니냐. 이건 우리를 시험하고 망신을 주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야. 아주 질이 나쁜 여자야. 민주는 기가 막혀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논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다. 자신들의 무례함은 상대방의 정체불명 때문이었고 모든 책임은 상대를 속인 미숙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박지혜도 거들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뭔가 찜찜해. 직업도 제대로 안 밝히고 혹시 사기꾼 아니야? 일부러 우리 집안에 접근하려고 신분을 속인 걸 수도 있어. 민준이 너 저 여자한테 홀린 거야. 누나 제발 그만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민준이 소리쳤지만 두 여자는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미숙을 의심하고 음해함으로써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 자신들의 세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착각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까지 이 집안의 대화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 민준의 아버지이자 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박동진 회장이었다.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상견례에도 불참했다. 중후한 풍채의 박동진은 거실의 냉랭한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물었다. 상견례는 잘 끝났나? 분위기가 왜 이 모양이야? 그의 질문에 박정숙과 박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있었던 일을 앞다투어 고하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들의 무례함은 쏙 빼놓고 미숙이 얼마나 교활하게 자신들을 속이고 망신을 주었는지만을 부풀려서 설명했다. 박동진은 말없이 아내와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직업이 뭐라고 하던가? 박정숙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건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협상가라고. 협상가? 어디 소속인데? 그것도 그냥 외교부라고만. 그 순간 박동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몇 번 오가더니 이내 한 인물의 프로필 사진 앞에서 멈췄다. 그는 태블릿 화면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여자 맞나? 박정숙과 박지혜 그리고 민준이 화면으로 고개를 모았다. 화면 속에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김미숙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공식 직함이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국제경제분쟁조정 담당관 수석협상대표 김미숙. 박정숙과 박지혜의 입에서 동시에 헉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이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여자는 어중이 떠중이 협상가가 아니었다.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무대에서 첨예한 경제적 이익을 두고 싸우는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박동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는 태블릿을 거칠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내와 딸이 겪었을 모욕감에 대한 공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사업에 닥칠지도 모를 거대한 재앙을 예감한 자의 공포에 가까웠다.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의 주력 수출 품목이 그 협정에 따라 관세 폭탄을 맞느냐 마느냐가 이 여자 손에 달려있단 말이다. 박동진의 외침에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박정숙과 박지혜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 가족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다. 상황의 본질은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변해 있었다. 박동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그분을 찾아가. 가서 무릎을 꿇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 이건 우리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야. 알겠어? 그의 눈에는 오직 사업적인 손익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아내의 무너진 자존심이나 아들의 상처받은 사랑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견고해 보였던 박씨 집안의 균형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오만함이 만들어낸 파국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과 미숙이 사는 낡은 빌라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정숙과 박지혜였다. 두 사람은 전날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최대한 단정하고 검소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색한 연출은 오히려 그들의 위선적인 의도를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수십 개의 명품 쇼핑백과 최고급 한우 세트, 그리고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양손 가득 들고 있었다. 그것은 사죄의 표시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계산이 깔린 뇌물에 가까웠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것은 수연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본 수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박정숙은 애써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내밀었다. 아가, 아니 수연아. 우리가 어제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어머님께 꼭 사죄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단다. 어머님 안에 계시니? 그녀의 태도는 하룻밤 사이에 180도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할 정도의 공손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상대를 아래로 보는 미세한 경멸감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미숙이 거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미숙의 말에 박정숙과 박지혜는 서둘러 거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소박하다 못해 단출하기까지 한 집안의 풍경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다.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외교부 고위 공무원의 이미지와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내 이 소박함조차 상대를 속이기 위한 고도의 위장술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했다.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정숙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는 신용까지 했다. 박지혜도 마지못해 그 옆에 따라 앉았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어머님처럼 훌륭한 분인 줄도 모르고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사과는 유창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닥칠 위기를 모면하려는 다급함과 계산만이 번득이고 있었다. 미숙은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온갖 종류의 거짓말과 위선을 꿰뚫어보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에 박정숙의 연기는 너무나도 뻔하고 유치했다. 미숙은 그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찻잔을 내왔다. 우선 앉아서 차나 한 잔 드시지요. 박정숙과 박지혜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숙은 그들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 분께서 오늘 저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제는 저의 고졸 학력이 걱정되셔서 저를 모욕하시더니 오늘은 저의 직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시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곡을 찔린 박정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진심이요? 미숙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진심이라면 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셨어야지요. 제 직업을 검색해보고 남편 되시는 분의 사업에 어떤 영향이 갈지 계산기를 두드려본 후에 찾아온 것을 어찌 진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거래 제안일 뿐입니다.
미숙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두 사람의 위선을 남김없이 해부했다. 박정숙과 박지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미숙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당신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저 김미숙이라는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협상 대표라는 제 직함에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니까요. 만약 제가 오늘 당장 이 직업을 잃고 다시 평범한 고졸 아줌마로 돌아간다면 당신들은 또다시 어제와 같은 얼굴을 하시겠지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돌아가 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리고 이 선물들도 도로 가져가십시오. 저는 이런 식의 거래에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딸의 결혼은 당신들 사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물이 아닙니다. 박정숙과 박지혜는 완전히 KO. 펀치를 맞은 권투 선수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미처 챙기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빌라를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수연은 착잡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렇게 보내도 괜찮겠어? 저러다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는 거 아니야? 미숙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수연아. 굽히지 않아도 될 때 굽히는 것은 비굴함이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비겁함이란다.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 인생이 저들의 계산 속에 휘둘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엄마의 거절은 단순한 복수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과 권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팔지 않겠다는 숭고한 선언이자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강인한 모성이었다. 한편 텅 빈 차 안에서 박정숙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남편 박동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그 여자가 우리 사과를 안 받아요.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모욕하고 내쫓았다고요. 어떻게 좀 해봐요. 수화기 너머로 박동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멍청한 것들 그 정도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선다. 좋게 말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전화가 끊어지고 박정숙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공은 남편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김미숙이라는 고집 센 여자 하나쯤 그의 손에 걸리면 곧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동진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아내와 딸이 김미숙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즉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김미숙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출신, 가족관계, 과거 행적, 재산 상태, 평판까지. 며칠 지나지 않아 김미숙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탈세, 부동산 투기, 부정 청탁 등 고위 공무원에게서 흔히 발견될 법한 흠결이 전혀 없었다. 사생활 또한 마찬가지였다. 미혼모로서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주변의 평판은 강직하고 청렴하다는 칭찬 일색이었다. 재미있는 여자로군. 박동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다. 상대가 깨끗할수록 그는 더욱 강한 정복욕을 느꼈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 가족관계 부분에 시선을 고정했다. 딸 이수연. 현직 인터넷 언론사 기자. 박동진의 눈이 번뜩였다. 완벽해 보이는 성벽에도 작은 균열은 있기 마련이다. 김미숙 본인을 공격할 수 없다면 그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 바로 딸을 흔들면 된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몇 언론사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의 내용은 간단했다.
이수연이라는 기자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기사를 주로 쓰는지, 그리고 그녀를 관리할 방법은 없는지를 알아보라는 지시였다. 며칠 후 수연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공들여 취재해온 대기업의 비자금 관련 특종 기사가 데스크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반려되었다. 편집장은 아직 시기가 좋지 않다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하며 수연의 질문을 피했다. 수연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회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며칠 뒤 수연이 취재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기사가 경쟁 언론사에서 대서특필되었다. 마치 누군가 수연의 취재 내용을 통째로 훔쳐다가 넘겨준 것 같았다. 수연은 편집장에게 달려가 거세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무책임한 대답뿐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연이 가는 취재 현장마다 의도적인 방해가 들어왔고 어렵게 구한 인터뷰는 약속 직전에 번번이 취소되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수연이 회사 고위층에 밉보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내에서 고립되었다. 수연은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박동진 회장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던 수연은 결국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미숙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는 딸에게 가해지는 비열한 압박이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한 박동진의 수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너를. 미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자신을 향한 공격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지만 딸이 고통받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게. 절대로 저런 사람들한테 굴복하면 안 돼. 수연은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다.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다. 박동진 같은 인간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압박은 앞으로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질 터였다. 딸의 인생을 이대로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었다. 미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반격할 차례였다. 그녀는 박동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쌓아온 그녀의 정보망과 인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던 중 미숙은 박동진의 아내 박정숙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입수하게 되었다. 그녀가 대학 시절에 썼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정숙의 지도교수와 절친했던 한원로 학자를 통해서였다. 박정숙? 아, 기억나지. 아주 야망이 넘치던 학생이었어. 그런데 그 친구 석사 논문이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 원로 학자는 낡은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당시에는 해외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 친구가 어디서 구했는지 아주 희귀한 프랑스 학자의 논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더군. 문제는 그 프랑스 학자의 논문과 박정숙의 논문 내용이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았다는 거야. 교묘하게 문장 몇 개만 바꾸고 각주도 달지 않았지. 명백한 표절이었어. 그럼 그 사실이 밝혀졌나요? 아니. 그 프랑스 학자가 워낙 무명이었고 논문 자체도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거든. 지도교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슬쩍 눈 감아줬지. 그때 그 집안이 학교에 기부금을 꽤 많이 냈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렇게 조용히 묻혔어. 아마 지금도 그 논문은 학교 도서관 어딘가에 자랑스럽게 꽂혀 있을걸. 이야기를 듣는 미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평생을 지성과 교양의 화신인 척 살아온 박정숙. 전직 영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여자. 그녀의 화려한 경력과 지위가 실은 도둑질한 지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미숙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의 카드가 아니었다. 박정숙이라는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무기였다. 이제 판이 새롭게 짜이고 있었다.
박동진이 수연을 압박하며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면 미숙은 박정숙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향해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민주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수연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수연의 어머니를 굴복시킬 계략을 꾸미고 있었고 어머니와 누나는 그 옆에서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 여자 아주 독하더라. 우리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딸내미 앞길이 막히는 것도 상관없나 봐. 아주 냉혈한이야.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구역질이 났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들의 오만과 무례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수연의 어머니 김미숙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사과를 거절했는지,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것이 수연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김미숙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외교부 홈페이지, 과거 언론 인터뷰 기사, 그녀가 참여했던 국제포럼 자료들.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그는 김미숙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약소국의 편에서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 싸웠다. 불리한 무역 협정을 바로잡고 부당한 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협상을 벌였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원칙주의자, 강직한 협상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국익과 정의라는 자신만의 신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 민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김미숙이 총괄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 그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환경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유해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한국 협상단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준을 완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아버지 박동진이 운영하는 회사는 바로 그 유해물질 과다 배출 기업 리스트의 최상단에 올라 있는 곳이었다. 박동진의 회사는 값싼 화학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끼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왔다. 만약 이 협정이 유럽연합의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회사의 주력 수출품은 막대한 관세 폭탄을 맞게 되고 그 타격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준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가 김미숙에게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너진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비즈니스 문제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김미숙을 압박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 하고 있었다. 수연과의 결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을 뿐이다. 민주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감정마저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수연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수연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해야 했다. 민주는 무작정 수연의 회사를 찾아갔다. 회사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는 퇴근하는 수연과 마주칠 수 있었다. 수연의 얼굴은 그 사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차갑게 외면하며 지나치려 했다. 수연아, 잠시만. 제발 5분만 얘기 좀 들어줘. 민준은 수연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다. 그의 절박한 표정에 수연은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회사가 처한 상황,
무역협정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수연과 그녀의 어머니를 압박하는 진짜 이유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고백이 끝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분노와 경멸 대신 깊은 연민과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 역시 이 거대한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수연의 물음에 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막을 거야. 더 이상 당신과 어머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당신 편에 설게. 제발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줘. 민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를 다시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준의 고백으로 인해 이 싸움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적의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되었고 감춰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그 조각들을 맞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야 할 때였다. 김미숙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앳된 얼굴의 소녀가 책을 한 아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바로 그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이었고 소녀의 옷은 여기저기 깊고 닳아 있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아득한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난한 산골 마을. 미숙은 그곳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지독한 가난은 일상이었다.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것조차 사치였고 쌀밥은 1년에 몇 번 구경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가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다. 바로 배움에 대한 갈증이었다.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다. 아이들은 모두 산 너머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십리길을 걸어 다녀야 했다. 하지만 미숙의 부모님은 딸 자식에게까지 공부를 시킬 여유가 없었다. 여자아이는 그저 집안일을 돕고 빨리 시집가서 아들 낳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믿었다. 어린 미숙은 오빠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낡은 교과서를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혼자서 글을 깨우쳤다.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달아빠진 연필심을 침으로 녹여가며 갱지의 글씨를 연습했다. 그녀에게 세상은 온통 궁금한 것들로 가득 찬 거대한 책과 같았다. 왜 하늘은 파랗고 왜 계절은 바뀌는 걸까?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미숙의 비범한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읍내 장터에서 국밥집을 하던 외삼촌이었다. 어쩌다 미숙의 집에 들른 외삼촌은 어린 조카가 신문지에 적힌 어려운 한자들을 막힘없이 읽어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여. 이 산골에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야. 내가 데려다가 학교에 보내야겠어. 외삼촌의 완강한 고집 덕분에 미숙은 1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학교 문턱을 밟을 수 있었다. 늦게 시작한 공부였지만 그녀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성적은 언제나 전교 1등이었고 온갖 경시대회를 휩쓸며 산골 천재로 불렸다. 하지만 시련은 너무 일찍 찾아왔다. 미숙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가 산에서 땔감을 하다가 크게 다쳐 자리에 눕게 된 것이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자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오빠들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도시의 공장으로 떠났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은 온전히 미숙과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그녀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외삼촌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외교관이 되어 넓은 세상을 누비고 싶었던 소녀의 꿈은 그렇게 잿더미 속에 묻히는 듯 했다.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읍내 도서관을 찾아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특히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외국어였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녀는 낡은 사전과 책들을 통해 혼자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익혔다. 언어는 그녀에게 닫힌 현실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다.
세월이 흘러 동생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자 미숙에게는 오롯이 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고졸 학력의 시골 노처녀일 뿐이었다. 주변에서는 모두 포기하고 평범하게 시집이나 가라고 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녀는 전 재산을 털어 서울의 작은 고시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외무고시라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도전을 시작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렸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때로는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마침내 합격자 발표 날 수험 번호를 확인하던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꿈이 시작되는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다. 그 후의 삶은 전쟁과도 같았다. 외교부에 들어간 그녀를 기다린 것은 고졸 출신 특채라는 꼬리표와 보이지 않는 차별이었다. 동기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의 유학 경험까지 갖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숙은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픈 이별 그리고 홀로 딸 수연을 낳아 기르면서도 그녀는 결코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들을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았다.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평화 협상을 이끌어냈고 거대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웠다. 그녀의 진심과 실력은 결국 통했다. 편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동료들도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김미숙 협상 대표는 외교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앨범을 덮으며 미숙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그녀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바로 딸 수연의 인생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었다. 박동진 회장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난 세월이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수연은 민준에게서 들은 박정숙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라는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모든 역량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논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수연은 박정숙이 졸업한 대학교의 도서관을 찾아갔다. 오래된 서고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박정숙의 석사 학위 논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영미 상징주의 시에 나타난 여성성의 변모 과정 연구. 제목부터 그녀의 지적 허영심이 물씬 풍겨나왔다. 수연은 논문을 꼼꼼하게 복사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원본, 즉 그녀가 표절했다고 의심되는 프랑스 학자의 논문이었다. 미숙의 옛 동료였던 원로 학자의 도움으로 수연은 그 희귀한 논문의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논문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었다. 수연은 프랑스어에 능통한 대학 동기에게 번역과 분석을 부탁했다. 며칠 후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아, 이거 대박이야. 그냥 표절 수준이 아니야.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인데? 서론의 문제 제기부터 결론의 요약까지 논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핵심 논리가 완전히 똑같아. 심지어는 문장 구조나 사용된 비유까지 비슷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표절이야. 수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물증은 확보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정숙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발뺌할 경우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지면 시간만 끌게 될 터였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 즉 그녀가 의도적으로 표절했다는 것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수연은 다시 원로 학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학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시에 박정숙 학생이 그 프랑스 논문을 어떻게 구했는지 다들 의아해했지.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아마도 프랑스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자료를 공수했을 가능성이 커. 그걸 한번 추적해보는 건 어떤가? 수연은 그 길로 박정숙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학 시절 친구들, 옛 동료 교사들, 심지어는 그녀가 다녔던 교회의 교인들까지. 끈질긴 탐문 끝에 수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정숙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를 꺼렸지만 수연의 집요한 설득과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정숙이 걔는 그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어떻게든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 석사 논문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좋은 논문을 쓸 자신이 없었거든. 그러다가 프랑스로 유학 간 남자 선배한테 부탁을 한 거야. 자기 연구 주제랑 비슷한 최신 논문 좀 찾아서 보내달라고. 그 남자 선배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럼. 김영철 선배라고 정숙이가 한때 짝사랑했던 사람이야. 결국 잘 안 됐지만 그 선배가 보내준 논문이 바로 그거였어. 정숙이는 그걸 받고 뛸 듯이 기뻐했지. 이제 살았다고. 자기는 프랑스어를 잘 못해서 번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통째로 번역한 다음에 그걸 자기 생각인 것처럼 교묘하게 바꿔서 논문을 썼어. 내가 다 봤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김영철이라는 이름. 그가 바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수연은 수소문 끝에 그가 현재 프랑스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연은 국제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김영철은 수연이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정숙 그 친구가 결국 그런 일에 내 이름을 팔았군요. 맞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보내준 게 맞아요. 저는 순수하게 학문적 참고 자료로 쓰라고 보낸 거였는데 그걸 통째로 베껴서 자기 논문으로 둔갑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따졌더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어린 마음에 그냥 덮어주고 말았는데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에게 양심 선언을 해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김영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진 성공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요. 제가 모든 사실을 증언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정숙 씨와 주고받았던 옛날 편지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며칠 뒤 김영철에게서 국제우편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던 낡은 편지 몇 통과 모든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한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박정숙이 선배님이 보내주신 논문 덕분에 무사히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라고 쓴 구절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수연은 박정숙의 논문과 원본 논문의 비교 분석 자료, 친구의 증언 녹취 파일, 그리고 김영철의 진술서와 편지 사본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그것은 박정숙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성이라는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그녀는 이 폭탄을 언제, 어디서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지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박정숙의 위선과 오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녀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그 결정적인 순간을. 박동진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수연은 결국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이었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다른 언론사에 이력서를 내봤지만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박동진이 언론계 전체에 손을 써놓은 것이 분명했다. 박동진의 회사는 주가 조작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었다.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 또한 한국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박동진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김미숙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이성을 잃고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흥신소를 통해 김미숙의 뒤를 캤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그러던 중 그의 손에 사진 몇 장이 들어왔다. 김미숙이 주말에 한 중년 남성과 다정하게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박동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뒷조사를 시켰다. 남자의 신원은 곧 밝혀졌다. 그는 현재 유럽연합 무역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파견된 프랑스 외교관이었다. 이거다. 박동진은 무릎을 쳤다. 그는 이 사진들을 이용해 김미숙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대한민국 협상 대표 상대 측 외교관과 부적절한 밀회.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노.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스캔들을 터뜨리면 김미숙의 경력은 끝장날 터였다. 설령 두 사람의 관계가 순수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협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이런 사진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미숙은 박동진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망을 통해 박동진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으며 프랑스 외교관인 오랜 친구와의 만남을 왜곡하여 스캔들을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군. 저급하고 비열한 수법이야. 미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박동진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에 옅은 미소마저 지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녀가 만난 프랑스 외교관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미숙과 함께 일하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동료이자 박동진의 회사가 아프리카 현지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핵심 증인이었다. 미숙은 이 모든 것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박동진이 스캔들이라는 칼을 빼드는 순간 그 칼로 그의 심장을 찌를 준비를 마친 것이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양측은 각자의 비장의 무기를 손에 쥔 채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광기 어린 집착과 회사의 위기 속에서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한 이후 아버지에 의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회사의 내부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무역협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유럽연합 측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불법 로비를 벌여온 정황이 담긴 이면 계약서였다. 아버지는 그들을 매수하여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밝혀지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민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계약서를 몰래 촬영했다. 이것은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그는 이 증거를 가지고 수연과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였지만 더 큰 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각자의 손에 쥐어진 진실의 칼날이 마지막 결전의 날을 기다리며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동진은 마지막 담판을 위해 직접 김미숙에게 연락했다. 그는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회사 회장실로 그녀를 불렀다. 가장 위압적이고 압도적인 공간에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미숙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모든 진실을 함께 짊어지기로 결심한 딸 수연이 함께했다. 회장실의 거대한 원목 문이 열리고 미숙과 수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박동진뿐만 아니라 박정숙과 박지혜도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예감한 듯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마치 사형을 앞둔 죄수를 내려다보는 재판관처럼. 어서 오시오, 김미숙 대표. 내 직접 보자고 청한 것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함이오. 박동진은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서두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쳐 흘렀다. 내 제안은 간단하오. 지금 진행 중인 무역협정에서 우리 회사에 불리한 환경 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3년 이상 유예시켜 주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 딸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깨끗하게 치워주겠소. 기자로서 명예롭게 복직시켜주고 앞으로 평생 탄탄대로를 걷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 그리고 우리 민준이와 수연이의 결혼도 흔쾌히 허락하겠소.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요.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회유였다. 미숙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박 회장님,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지 특정 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숙의 단호한 거절에 박동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좋소. 그렇다면 이 카드를 꺼내는 수밖에. 박동진은 테이블 위로 사진 몇 장을 던졌다. 미숙이 프랑스 외교관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시오? 유럽연합 무역대표단의 핵심 인물이요. 협상 당사국의 대표들끼리 이렇게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소? 당신의 명예와 경력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거요.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 국익을 팔아넘긴 매국노라는 오명을 쓰고 말이지. 선택하시오.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박정숙과 박지혜의 얼굴에는 고소하다는 미소가 번졌다. 이제 저 여자도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녀는 사진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박동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장님께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미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 사진 속의 남자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박 회장님의 회사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질러온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미숙의 말에 박동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의 회사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 법규를 무시한 채 유독성 폐기물을 강과 토양에 무단으로 방류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병들고 죽어갔으며 환경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지요. 이 모든 사실을 제 친구가 현지 시민단체와 함께 수년간 조사해왔고 이제 곧 국제사법재판소에 회장님을 환경범죄 혐의로 제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에는 오염된 하천 사진, 병든 아이들의 진단서, 그리고 박동진 회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각종 데이터와 증언들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으로 저를 협박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이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저는 박 회장님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한낱 가십성 스캔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반인륜적 환경 범죄.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죄일지 말입니다. 상황은 다시 한번 역전되었다. 박동진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오히려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결정타는 수연의 손에 들려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던 박정숙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박정숙 여사님, 여사님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서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화면에는 박정숙의 석사 논문과 프랑스 학자의 원본 논문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다.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들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여사님께서 평생 자랑스러워하시던 지성의 실체입니까? 도둑질한 지식 위에 세워진 거짓된 명예 말입니다.
박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여사님께서 논문을 표절하도록 도왔던 김영철 선배님의 진술서와 편지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 여사님의 남은 인생은 표절자, 가짜 지식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박정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명예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는 서류 봉투에서 아버지가 유럽연합 의원들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증거인 이면 계약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회사는 정말로 끝입니다. 아버지 역시 국제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저 더 이상 아버지의 죄를 외면하고 살 수 없습니다. 박동진은 이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무기들이 부서지고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마저 배신당한 그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오만과 독선으로 쌓아올린 그의 왕국이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걸렸던 마지막 대면은 박씨 일가의 완전한 패배로 끝나고 있었다. 회장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박씨 일가는 이제 초라한 패배자들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었다. 박동진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불법 로비 폭로. 어느 것 하나라도 터지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김미숙을 협박하거나 회유할 수 있는 카드를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줄을 그녀가 쥐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박정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표절자, 가짜 지식인이라는 수연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녀가 평생을 의지해온 지성과 명예라는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간 지금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 것이었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박지혜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가 믿었던 견고한 성 박씨 가문이라는 왕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닥칠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득 찼다. 회사가 망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도 사라질 것이다.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흩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김미숙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만족감 대신 깊은 연민과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저는 당신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두를 현실로 끌어냈다. 저는 다만 당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숙은 박동진을 바라보았다. 아프리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현지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십시오. 그리고 회사의 경영 방식 또한 바꾸십시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국제제소건은 잠시 보류하도록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박정숙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여사님의 표절 문제는 제가 굳이 세상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훔친 지식으로 얻은 학위를 스스로 반납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평생 거짓된 명예 속에 숨어 살 것인지는 온전히 여사님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민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자네의 용기에 고맙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자네는 자네 아버님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걸세. 미숙은 수연의 손을 잡고 회장실을 나섰다.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패배자들이 스스로의 잔해를 치우는 일뿐이었다. 미숙과 수연이 떠난 후 회장실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선과 탐욕을 보며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방식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갔다. 박동진과 박정숙은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다. 박지혜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끝났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회장실을 채웠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왕국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각자의 욕망과 오만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그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 터였다. 박씨 가문의 붕괴 소식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동진은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아프리카로 날아가 현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막대한 금액의 피해 보상 기금을 내놓았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친환경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하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그가 과거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예전과 같은 절대 권력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박정숙은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두문불출했다. 그녀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인으로서의 명예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 터였다. 그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곱씹으며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정신적 감옥에 갇힌 셈이었다. 박지혜는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영어 학원 역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녀는 결국 학원 문을 닫아야 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평범한 옷차림으로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신세가 되었다. 민주는 가족과의 모든 연을 끊고 독립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대신 작은 스타트업 회사의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거짓된 부와 명예에 기대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수연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다시 기자로 복직하라는 옛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작은 독립 언론사를 차렸다. 거대 자본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작지만 강한 언론을 만들고 싶었다. 미숙은 딸의 새로운 도전을 묵묵히 응원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어느 주말 오후 수연의 작은 사무실에 민준이 찾아왔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훨씬 단단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어떻게 지냈어?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붕어빵을 나누어 먹었다. 예전처럼 값비싼 레스토랑의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따뜻하고 진솔한 맛이었다. 나 아직도 널 잊지 못했어. 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자고 조를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와봤어. 그리고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수연은 민준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나약함 대신 진심과 성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나도 가끔 내 생각했어. 수연의 대답에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뜨거운 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좋은 친구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서로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훨씬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만남을 창밖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미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수연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만들어 나갈 만큼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이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그것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무결점의 평화가 아니었다. 상처의 흔적을 끌어안고 그것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진짜 평화였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미숙은 정년이 되어 외교부에서 명예롭게 은퇴했다. 그녀의 은퇴식에는 수많은 국내외 외교관들이 참석하여 강철 나비라 불렸던 전설적인 협상가에게 아낌없는 존경과 찬사를 보냈다. 은퇴 후 그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조용히 힘쓰고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그녀는 다시 평범한 엄마 김미숙의 삶으로 돌아왔다. 수연이 운영하는 독립 언론사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성장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탐사 보도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며 여러 언론인상을 수상하는 등 유능한 기자로 인정받았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미숙은 수연의 집을 찾았다. 수연은 얼마 전 민준과 다시 시작하여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엄마 어서 와. 수연이 활짝 웃으며 엄마를 맞았다. 그녀의 곁에는 앞치마를 두른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전의 부잣집 도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장모님 오셨습니까? 곧 맛있는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민준의 너스레에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식탁에는 화려한 사내진미 대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한 나물 반찬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어떤 상견례 자리의 만찬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식사였다.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다. 정치나 경제 같은 무거운 이야기는 없었다. 오늘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새로 개봉한 영화가 재미있는지, 옆집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엄마 기억나? 그 상견례. 수연이 불쑥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미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엄마가 그렇게 멋있게 나서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됐을까? 미숙은 과도를 내려놓고 딸과 사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수연아, 민준아.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란다.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며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란다. 그녀의 말에 수연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수많은 폭풍과 시련을 겪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미숙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수많은 상처와 눈물을 자양분 삼아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처럼 든든한 사위가 함께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채워줄 가장 큰 행복이자 보상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는지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찼던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으로 채워질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함께 이루어낸 가장 완벽하고도 눈부신 해피엔딩이었다.